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지금 애플의 2022년 첫 키노트가 막 끝났습니다. 1시간이 정신없이 또 후딱 지나갔네요. 애플은 새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과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는데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반도체 마술에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M1 울트라와 맥 스튜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아주 되게 빨리 숨가쁘게 새로운 아이폰 SE와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됐죠. 이 두 개 잠깐 짚고 넘어가면 두 제품의 디자인은 모두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칩이 바뀌면서 새로운 세대로 전환이 된 거죠. 새 아이폰 SE는 이제 4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더 이상 이 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빠른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네, 소문처럼 전면 디스플레이나 페이스 아이디 들어간 디자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터치 아이디 홈 버튼 들어간 아이폰을 바라고 있는 소비자들도 아직 많죠. 그래서 딱 적절한 성능에 적절한 밸류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는 더 파격적입니다. 이게 저는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패드 에어에도 M1이 들어갑니다.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딱 그리고 딱 고성능 칩을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의 다른 점은 이제 크게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 트루뎁스 카메라 그리고 120Hz 프로모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성능상으로는 차이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플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M1 칩이 이제 어떤 성능을 내는지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잘 알려진 M1 칩을 이제 여러 제품에 넣으면서 이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M1을 또 어떻게 보면 마개조한 칩 하나가 더 발표됐습니다. 바로 M1 울트라입니다. 저는 새벽인데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애플 너무나도 명확한 방법으로 성능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명확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먼저 애플의 칩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은 두 가지 성장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A13, A14, A15처럼 세대를 올리면서 직접적인 성능, 그러니까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처리량을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의 수도꼭지가 더 많은 물을 더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수도꼭지를 똑같은 거를 2개, 4개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를 틀었을 때 2개를 틀면 같은 물통을 2배, 4배를 더 빨리 채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M1에서 M1 프로, 맥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울트라로 확장되는 겁니다. 최대 8배까지 빨라지는 거죠. 자, M1 프로를 좀 다시 돌아볼까요? M1 프로는 뭔가요? M1에 GPU를 더 많이 붙인 겁니다. 물론 CPU의 성능 개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GPU에 더 힘을 실은 거죠. 그리고 M1 맥스는 그 GPU 모드를 다시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GPU가 더 많이 필요한 병렬 연산, 게임이나 영상 편집, 그래픽 같은 이런 작업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M1 울트라는 이 M1 맥스 칩을 그냥 2개를 붙여버린 겁니다. 애초에 M1 프로와 맥스의 디자인을 보면요, 실리콘 설계 단위에서 GPU 코어를 아주 매끄럽게 유연하게 모듈러 타입으로 이어붙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칩 하나에 더 많은 CPU 코어, 더 많은 GPU 코어를 막 집어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M1 울트라는 그렇게 칩 하나에 막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칩 2개를, 똑같은 칩 2개를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플이 이야기한 발열, 전력 소비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생산 단가가 안 나옵니다. 반도체는 보통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에 찍어서 그걸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칩 코어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 네모난 거 하나하나를 다이라고 하는데 다이 하나하나가 크게 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동그란 웨이퍼의 바깥쪽에 버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찍히는 칩 개수가 줄어들겠죠. 웨이퍼에 하나하나 찍히는 거가 바로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이 하나에 너무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면요, 수율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코어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큰 다이를 설계하는 것도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미 잘 만들 수 있는 칩 2개를 붙여버리면은 그런 현실적인
손실들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이 두 개를 붙이면 그냥 성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와 다이, 그러니까 CPU와 CPU 사이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이쪽 CPU에서 저쪽 CPU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죠. 원래 이 M1 칩의 특징이 통합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다 올려놓고 그 안에서 CPU가 GPU가 직접 이 메모리와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없으면서 높은 성능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일단은 완전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CPU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냐면 일단 짐을 싸서 현관문을 열고 옆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병목 현상이 생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해요. 전 당장 이걸 보고 나서 떠오른 구조가 AMD 라이젠에 들어간 젠 아키텍처예요. 물론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젠 아키텍처도 보면은 CCX 모듈이라고 해서 이 코어를 이루는 모듈들이 있고요. 그거를 붙이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AMD는 이 CCX 모듈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걸 다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다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AMD는 아주 쉽게 뭐 4코어, 8코어, 16코어, 뭐 32코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설계 아키텍처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피니티 패브릭에서 생기는 손실이 적지 않거든요. 뭐 이건 AMD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이제 개선이 되면서 점점 이 멀티코어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M1 울트라에서 이 칩 두 개를 붙이는 패브릭을 새로 발표를 했어요. 울트라 퓨전이라고 이름이 조금 좀 유치한 것 같긴 한데 현존하는 어떤 기술보다도 2배 이상 더 큰 대역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초당 2.5TB의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길인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지는 지연 속도는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도 데이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복사되는 사이에 쭉쭉쭉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에 대한 병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패브릭 기술을 이렇게 빨리 가질 수 있게 된 게 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었고요. 또 이 패브릭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애플이 이 칩을 2개가 아니라 4개, 8개, 뭐 16개 이렇게 무한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이걸 또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뭐 브랜드를 따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키노트 말미에 뭐 맥 프로를 예고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4가지 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패브릭 덕분에 칩 2개를 붙였지만 다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M1 Max의 2배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대역폭은 초당 800GB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일반 PC에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도 그대로 2배가 되니까 최대 128GB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가 다 온전히 GPU가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128GB를 한 번에 올려서 쓰지는 못하겠지만 64짜리 2개를 올려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거의 2배가 빨라진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CPU도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20코어 CPU에 64코어 GPU가 21TFLOPS를 처리합니다. M1 Max가 10.6TFLOPS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처리 성능입니다. 이게 M1보다 8배 빠르다는 애플 이야기가 그렇게 지나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얘기를 M1 프로, M1 Max를 통해서 봤잖아요. 당연히 영상 처리 성능도 2배가 되겠죠. M1 Max에 들어간 비디오 인코드 엔진이 2배가 됐으니까요. 이게 프로레스 코덱도 그냥 2배가 빨라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들,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편집 같은 뭐 GPU를 많이 쓰는 일에 대해서 M1의 8배, M1 프로의 4배, 그리고 M1 Max의 2배라고 계산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애플이 강조하는 전력 대비 성능도 봐야겠죠. 이 16코어 PC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인텔 12세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비해서 같은 전력으로 90% 더 높은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능을 낼 때 100W 더 낮은 전력을 쓰고요. 애플이 뭐 전력 소비량, TDP 이런 걸 정확히 발표하진 않는데요. 키노트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면은 CPU가 맥스로 쓸 때 한 60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60W면은 X86 프로세서에서 한 중급 칩들
칩들이 쓰는 전력이랑 비슷하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부스트하기 때문에 65W대 이런 CPU들도 뭐 더 100W 넘게까지도 끌어다 쓰기도 하거든요. 또 GPU도 뭐랑 비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이엔드 GPU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엔비디아의 뭐 3080 Ti나 뭐 3090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것 같은데 같은 성능을 200W 더 낮게 제공한다고 해요. 이것도 그래프로 대충 유출해보면 한 100W 정도 전력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플이 이 칩으로 뭘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바로 맥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맥이 나옵니다. 이건 뭐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요, 작은 맥 프로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랑도 연결이 됩니다. 네, 언뜻 보면은 맥미니랑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죠. 굉장히 많이 두껍습니다. 아니, M1 계열 프로세서가 그렇게 폼팩터 부피를 키울 일이 있나 싶긴 한데요. 이게 안에를 보면은 두께의 절반 이상이 쿨러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냉각팬으로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칩을 식히고 뒤쪽으로 열을 빼냅니다. 요즘에 뭐 삼성이 칩 발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얘는 확실히 열을 잡고 또 스로틀링 이런 거를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보통 이렇게 일체형 그리고 좀 작게 만드는 컴퓨터들은 발열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예전에 맥 프로가 연탄맥이라고 하죠. 이렇게 둥그런 맥 프로가 굉장히 좋은 디자인에 뭐 그 작은 크기 안에도 고성능 CPU 그리고 두 개의 GPU를 같이 붙일 수 있는 되게 놀라운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칩들이 생각보다 더 높은 열을 내는 바람에 이 폼팩터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한동안 굉장히 애를 먹였었는데요. 이 맥 스튜디오는 진짜 딱 봐도 작정하고 쿨링을 집어넣은 거죠. 아마 대부분의 일반 작업에서는 이게 팬이 돌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작업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몇 시간을 인코딩하고 렌더링하고 그래야 되는 게 스튜디오 일인데, 그때는 쿨링으로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성능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시간이고 그게 돈이죠. 그런데 이 맥 스튜디오는 아예 그런 걱정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 설계에서 보입니다. 애플은 또 이 칩을 직접 설계했고, 또 이 칩의 발열과 스로틀링 특성 같은 것들을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쿨러를 여기다가 갖다 박은 거죠. 네, 저는 이게 애플이 맥용 칩을 직접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열 제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쿨링을 원 없이 한 폼팩터가 이 M1 스튜디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또 디자인을 보면은 가공을 봐도 장난이 아닌데요. 바람이 흐르는 부분들을 다 아주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뒷면에 2000개가 넘는 구멍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뚫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케이스 전체가 유니바디로 그냥 한 번에 압출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공이 되는지 너무 놀랍네요. 네, 애플의 M1 마술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터너스 부사장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남았다, 바로 맥 프로, 이건 다음을 기약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뭐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좀 무서울 정도네요. 네, 이것도 M1을 확장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은 M1 맥스 그리고 M1 울트라가 끝인데, 이 M1 맥스를 지금 2개 붙인 것처럼 4개 뭐 8개 이렇게 붙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맥 프로는 이 제품의 크기 자체가 다르고, 또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듈러로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중요한 기기라서 아마 애플이 뭔가 좀 더 확장성에 신경 쓴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즘 프로세서들이 뭐 PC부터 모바일까지 발열 문제 때문에 참 애를 먹고 있죠. 그런데 애플의 칩 디자인은 볼 때마다 놀랍고, 또 그 열을 통제하고 또 성능을 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네, 늘 이야기하지만 이건 단순히 뭐 칩을 설계를 잘하고 생산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더해져서 운영체제 그리고 앱 프레임워크,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일단은 오늘은 키노트를 좀 빨리 돌아갔고요. 일단 맥 스튜디오와 M1 울트라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나오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좀 다시 짚어볼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